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뜻깊은 행사의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효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휴식 시간 잘 보내셨는지요? 네, 저희가 사실은 쉬는 시간에 음료와 다과를 준비해 드리려고 했는데 이 장소 특수성상 저희가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2024년 키사 사이버 보안 성과에 대한 발표를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침해 대응, 개인정보, 보안산업, 디지털 안전이라는 총 4가지 주제로 발표가 진행이 될 텐데요. 그중 첫 번째 주제는 침해 대응입니다. 침해 대응에 대한 주제로 국민과 기업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안전망 구축 성과 도전이라는 주제로 한국인터넷진흥원 임진수 단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위협대응 단장 임진수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국민과 기업이 디지털 안전에 있어서 저희 키사 임직원이 1년 동안 거둔 성과와 그리고 25년도 도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현재 디지털 위협에 대한 현황, 그리고 24년도 저희가 위협 대응한 성과, 그리고 25년도 주요 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음부터 표가 나오는데요. 23년도부터 24년도까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주요한 사건 사고들을 쭉 나열을 해보면 아래 보시면 5개가 있습니다. 예, 국제 해킹 그룹, 랜섬웨어, 정보 유출, 디도스, 그리고 공무원 공격이 있었습니다. 특히 국제 해킹 그룹은 그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공격들이 일어났고요. 디도스, 웹 변조, 그리고 정보 유출, 원격 제어 시스템에 대한 해킹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러한 공격들은 또한 해킹 포럼이나 SNS에 통해서 자기 과시를 함으로써 여러 언론 보도에 드러났었습니다. 또한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공격보다 더 심화되어서 백업 서버에 대한 표적 공격이라든가 아니면 제조, 에너지, 주요 산업에 대한 표적화, 그리고 다중 협박을 수행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금전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정보 유출 부분은 인증 우회, 그리고 다크웹을 통한 계정 정보를 확보하여서 크리덴셜 스토핑 같은 침투 공격이 일어났고요. 협박이라든가 판매 같은 2차 피해가 일어났었습니다. 디도스는 디도스 공격이 심화되고 있는데 정부나 아니면 통신사, 웹 호스팅사에 대한 공격들이 일어났고요. 공급망 공격은 소프트웨어 취약점 그리고 협력사 등을 통해서 공격 경로로 악용함으로써 광범위한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또한 주요하게 보고 있는 게 국민 피해 부분입니다. 피싱 범죄로 인해서 보이스 피싱 같은 경우에는 6,484억 건, 그리고 스미싱은 124만 건의 스미싱이 탐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IP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IP 카메라를 통해서 사생활 침해가 일어난다는 여러 언론 보도가 있었고요. 전체적인 신고 부분도 굉장히 급증하고 있고요. 신고 내용 자체에서 서버 해킹이라든가 디도스 공격 신고도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는 중견기업이라든가 제조업 같은 경우에 비중이 높은데 이러한 현상은 랜섬웨어 조직이 중견기업 같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서 제조업 같은 보안이 약한 기업에 대해서 타겟형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 배후 공격, 그리고 핵티비즘, 그리고 다크웹 확대 부분인데요. 국가 배후 공격 같은 경우에는 방산 같은 민간 핵심 기업이라든가 정부 기관에 대한 정보 유출, 그리고 가상 자산을 집중적으로 탈취하는 그런 공격이 있었고요. 핵티비즘 같은 경우에는 국제 정세에 따라서 정부 공공기관 같은 곳을 디도스 공격을 한다든가 아니면 하수 처리장, 난방, 그리고 스마트팜까지 확대되어서 원격 제어 시스템을 공격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다크웹 같은 경우에는 하루 평균 전 세계 하루 평균이 313만 명이 접속을 하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도 11월 달에 6만
6만 명 가량이 접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그 다크웹 같은 경우에는 심각하게 해킹 포럼을 통해서 샘플을 공개하고 텔레그램으로 판매한다든가 아니면 공격을 예고한다든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격을 해놓고 자기 과시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리는 이런 환경 분석을 통해서 저희는 24년도 어떠한 위협 대응 성과를 거뒀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한 제일 큰 변화입니다. 저희는 5월 달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국민 피해가 더 이상 양상되는 것을 지켜만 보지 않고 집중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국민 피해 대응단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국민 피해 대응단은 보이스 피싱 그리고 스미싱, 해킹 메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구성을 하였고요. 디지털 위협 분석 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공격들을 원천적으로 원인 분석을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추진 기능을 정립을 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황을 분석을 해보았고요. 3대 피싱으로 보이스 피싱, 스미싱, 그리고 스피어 피싱을 3대 피싱으로 규정을 하고 대응에 주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책 수립을 위해서 보이스 피싱 그리고 불법 스팸 종합 대책을 7월과 11월에 발표하였고요. 제도적으로 공감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피싱 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는 해외발 전화 문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제 발신이라고 알림을 띄울 수 있도록 하였고요. 또한 안심 문자, 그러니까 저희가 국가기관이라든가 아니면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안심 마크를 부여를 해서 문자가 왔을 때 안심할 수 있도록 확인 마크를 부여를 하였고요. 또 하나 이제 보이스 피싱에 악용된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는 사칭 발신 전화를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스미싱 악성 앱이라든가 피싱 사이트에 대해서 탐지를 강화함으로써 분석 건수라든가 차단 건수가 굉장히 급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특징적으로 앞에서 저희가 키사가 노력하는 부분도 있지만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저희는 보호나라 간편 보안 서비스를 확인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23년도에 저희는 보호나라를 보호나라 채널이라고 해서 카카오톡에 채널을 구성을 하였고요. 올해 스미싱 확인 서비스를 오픈을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누적 가입자 수가 23만 명에 달할 정도로 급격한 성장을 보였습니다. 이 스미싱 확인 서비스는 이용자가 스스로 URL을 여기다 입력을 하고 이 URL이 스미싱 앱을 떨어뜨리는지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서 저희 키사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집하는 창구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또한 12월에는 큐싱, 그러니까 요즘에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큐싱 확인 서비스도 오픈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IP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IP 카메라에 대한 전체적인 보안 강화 방안을 11월 달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와 민간은 협력을 통해서 제조, 수입, 유통, 이용 전 단계에 있어서 보안을 강화하기로 하였고요. 저희 키사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노출되어 있는 취약한 IP 카메라를 식별, 조치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IP 카메라를 구매하고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타겟형으로 그동안 이제 캠페인 형식으로 하였는데 구매자랑 이용자에 대해서 타겟형으로 보안 인식 제고를 하기 위해서 구매 배송 단계에서 보안 수칙을 안내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는 탐지 부분입니다. 탐지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크웹은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크웹을 빠르게 신속하게 유통한 정보를 수집을 하고 이 수집된 정보를 통해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키사는 다크웹에 대한 위협 수집을 자동화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이 자동화된 수집을 통해서 저희는 유관기관에 빠르게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요. 국내 보안 기업의 한 라인을 구성함으로써 이 전체적인 다크웹의 탐지 채널을 확대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다크웹에 올라가 있는 정보들은 다국어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다국어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또한 탐지율도 8개의 탐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8개의 탐지 시스템을 통합 탐지 시스템으로 전체적으로 고도화를 하고 여기에 있는 위협 정보를 글로벌 기업과 분석 기술 교류라든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분석 방안을 마련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정보들을 같이 추가적으로 결합함으로써 탐지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 주소 자원 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국가 DNS 지리를 분석을 함으로써 디도스 공격 징후를 탐지하였고요. OR.kr 같은 이러한 도메인들이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탐지하여 조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이버 공격 탐지 대응이 59,884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위협을 조치하는 부분입니다. 위협 조치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보다 조치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저희는 추적관리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추적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조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조치율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저희가 분석 신고 접수를 통해서 현장 출동을 하고 원인 분석을 하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이러한 사후적인 분석보다는 사전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방 체계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어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앞에서 신고 접수 이전에 공세적 사이버 방어 체계를 만들고 신고 접수 이후에 후속 조치를 통해서 사고가 재발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우선 공세적 사이버 방어 같은 부분은 위협 헌팅을 통해서 저희가 사고 분석 과정에서 드러난 타 기업의 공격이라든가 아니면 미인지 사고에 대해서 추적하고 제거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취약점에 대한 조치 부분 그리고 해킹 진단 도구를 보급함으로써 스스로 해킹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진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신고 접수 이후에는 원인 분석을 빠르게 분석을 하였고요. 또한 원인 분석 이후에 저희가 안내했던 조치 내용들을 실제 이행했는지 이행 점검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사고 재발률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장은 예방 부분입니다. 예방 부분은 인적 부분과 기술적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인적 부분은 플랫폼 기반의 모의 훈련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양적이라든가 질적인 부분에서 향상을 가져왔습니다. 먼저 질적인 부분은 훈련 부분을 기존의 해킹 메일이라든가 디도스라든가 모의 침투 같은 훈련에서 탐지 대응까지 확대하였고요. 컨텐츠 자체도 강화를 통해서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양적인 부분에서 수동으로 지원했을 때보다 5배 이상 향상이 되었고요. 전체적인 이를 통해서 전체적인 보안 향상이라든가 만족도 향상 그리고 피해 예방이라든가 기업이 스스로 모의 훈련을 했을 때보다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기술적인 부분들은 지난 3월에 일어났던 알뜰폰 부정개통 본인 인증 우회 취약점에 대한 대응 조치 부분입니다. 저희는 전사적인 차원에서 점검이 가능한 인원들을 총동원하여서 그때 일어났던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빠르게 진행함으로써 전체적인 부정개통이라든가 금융피해 확산 방지를 하였습니다. 또한 정밀 점검을 통해서 중요 기술 보유 기업 대상으로 모의 침투를 하였고요. 이 모의 침투를 통해서 300여 건의 취약점을 발견하고 해킹에 악용될 수 있는 경로를 차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해킹 피해를 1663억 원 예방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장은 공유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시타스와 AI 데이터셋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시타스는 지금 현재 4,386개 기업이 회원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정보 공유 부분은 7억 9천만 개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이라든가 ISAC을 통해서 정보가 원활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지원하였고요. 국내에만 머물지 않고 글로벌 위협 정보 공유를 위해서 글로벌 시타스를 올해 구축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향후에
국내로 유입되는 공격들을 사전적으로 공유를 받아서 국내에 들어오기 전에 빠르게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AI 데이터셋은 전체적으로 10종 그리고 23억 건의 데이터셋을 최신화 구축을 하였고요. 이를 통해서 41개 기업을 올해 실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시타스를 통해서 AI 데이터셋을 온라인으로 개방함으로써 신속하게 공유를 받고 내용에 대해서 검증을 통해서 모델 확립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래 보시는 것처럼 제조업 그리고 금융, 교육기관 등의 이 데이터셋을 공급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모델 성능 향상 그리고 탐지력 강화 그리고 분석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글로벌 공조 부분입니다. 저희 키사는 전략적으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를 해서 양자 간 협력을 확대하였습니다. 호주와 싱가포르 등 올해 신규로 양자 협력을 확대하였고요. 한미 전략적 사이버 안보 프레임워크에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사가 하고 있는 그 CVD 글로벌 협의체의 창립 멤버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이버 보안 리더십도 저희가 해외에서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의장국으로 올해 재당선되었습니다. 또한 아시아 최초로 국가 서트 성숙도 최고 단계에 대해서 획득을 하여 TI 1등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사이버 보안 역량을 저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나눠주기 위해서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우수 대응 사례를 전파를 하였고요. 개도국 초청을 통해서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AP 서트로서 의장국으로서 활동을 통해서 공동 모의 훈련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올해 거뒀던 큰 성과 중에 하나인 GCI 최상 1등급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25년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저희는 국민생활 밀착 경호를 하겠다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인 피싱 문자에 있어서도 유통 과정에서 전 과정에서 저희가 대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에 발표된 스팸, 불법 스팸 종합 대책에 따라서 제도적으로 문자 재판매사라든가 문자 중개사에 대한 제재가 있을 것이고요. 저희는 기술적으로 4단계의 방어 체계를 통해서 이용자한테 불법 스팸이라든가 악성 코드가 전달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사생활 보호에서도 IP 카메라뿐만 아니라 디지털 홈기기의 보호에 전체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크웹을 통해서 디지털 홈기기에 대한 계정 정보라든가 아니면 IP 정보들이 탐지되었을 때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상 노출이 돼서 유해 사이트에 올라갔을 때 방심이 협력을 통해서 신속하게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그 통합 탐지 시스템인 실스파이더를 통해서 불법적으로 접근하거나 아니면 영상 유출을 하는 공격들을 통신단에서 추출해서 탐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허니넷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기기에 대해서 가상화를 통해서 여기에 공격이 들어올 경우 공격 정보를 분석을 해서 빠르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협력 탐지는 통신사와 협력을 통해서 이러한 디지털 기기에 위협이 있는 경우 탐지를 하고 백신사를 통해서 이러한 위협들을 실제 이용자한테 위협을 알리고 보호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홈 디지털 안전 인식 제고 부분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제조사라든가 유통 플랫폼사를 통해서 타겟형으로 인식 제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보호나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보호나라 채널을 통해서 맞춤형으로 디지털 홈기기의 안전사용법을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훈련 부분입니다. 훈련 부분은 그동안 많은 성장이 있었는데요. 이 훈련 부분을 건강검진이라고 생각하시면 건강검진의 결과가 훈련 결과일 것입니다. 이런 훈련 결과를 분석을 통해서 맞춤형으로 어떻게 하면 보다 기업이 보안 역량이 강화될 수 있을까 분석을 하고 이런 서비스들을 추천을 해서 저희 키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원 도구들을 안내를 하고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앞에서 많은 AI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는 AI 활용과 안전에 대한 균형 잡힌 조화를 통해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AI 활용은 저희 키사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정보 수집, 탐지, 분석, 공유 이러한 시스템들을 AI로 활용을 해서 보다 업무 효율을 높이고 전체적인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AI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 키사는 AI 시큐리티 레드 팀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AI 서비스의 개발부터 운영까지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을 실질적으로 식별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AI LLM 기업과 그리고 학계, 연구소, 그리고 전문 보안 업체까지 함께 하여서 레드 팀을 구성을 하여 실질적인 위협이 식별되고 대응될 수 있도록 AI 위협 식별과 공격 시나리오 그리고 AI 위협 대응에 대해서 연구할 예정입니다. 저희 키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 그리고 기업의 디지털 안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과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과 기업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안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던 발표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발표에 수고해 주신 임진수 단장님께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제는 개인정보입니다. 개인정보 침해 예방 및 민생범죄 사전 차단 성과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 심동욱 단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안전활용본부 심동욱입니다. 예. 개인정보안전활용본부의 193분의 1년 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지금 집약을 해서 대신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 위주로 간단하게만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서는 저희 이제 문제의식을 그냥 한 장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 그 후에 사업자 예방 대응 강화, 그리고 안전활용 기반 확산, 그리고 국민 고충 해소. 그 제목에서 보셨던 것처럼 국민 고충 해소가 이제 민생 범죄와 이제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고요. 대내 환경은 간단하게 아시는 바처럼 데이터 유출 사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이제 그 디지털 본부에서 보여주신 그 숫자에서도 드러나 있을 텐데요. 계속 증가하고 있고 평균 그 비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업자에 대한 예방과 대응 노력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요즘은 아시는 것처럼 AI는 뭐 어디 가나 등장을 합니다. AI 없이는 이 ICT 쪽, 그리고 ICT를 뛰어넘어서 이제 뭐 의료나 아니면은 뭐 다른 전 산업 영역에서 인공지능을 제외하고는 대화가 안 될 정도인데, 실제로 그 숫자들은 뭐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등장을 해서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저희 관점에서, 이제 개인정보 관점에서는 AI 하면은 다음에 이제 그 등장하는 것이 데이터고, 그리고 데이터 하면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연결고리로 나오는 것들이 이제 개인정보입니다. 이게 순차적으로 연결고리가 너무 밀착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구분이 좀 어려울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항상 AI가 나오게 되면은 그 개인정보 쪽에서는 프라이버시, AI 프라이버시를 이제 같이 봐야 되는, 그래서 안전활용 기반을 확산하는 그런 롤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디지털 DX가 이제 전환이 확산이 되면서 개인정보 악용 민생 범죄들이 이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많은 장표들에서 이제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스피싱이나 아니면은 그 스팸, 개인정보 뭐 불법 거래나 유통 뭐 이런 등등의, 최근에는 이제 딥페이크나 아니면은 특정 주체들을 타겟한 그런 정보에 기반한 그런 디지털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민생 범죄뿐만 아니고 이제 국민 고충 해소하는 역할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씩 짚어보겠습니다. 사업자 예방 관련해서는 저희 쪽에서는 이제 통칭해서 사업자긴 하지만 개인정보 처리자라고 친숙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공공 영역 관련입니다. 공공 영역이 개인 정보를 적법하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역량을 좀 제고하는 예전에는 이제 개인 정보 그 보호 수준 진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제도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작년에 이제 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개인 정보 수준 평가제로 그 격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명확하게 이제 그 제도에 대한 근거를 마련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그 평가 대상도 대폭으로 이제 확장을 했습니다. 거의 약 2배 이상 확장이 돼서 올해는 1,426개의 그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200여 개 그 전수조사하고 그리고 키사와 같은 공문법에 해당되는 그 공공기관들과 그 다음에 지방 공공기관까지 해서 1,426개를 지금 현재 그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평가해가지고 이제 S부터 D까지 이제 그 등급을 매겨가지고 평가 결과가 나오긴 하는데 실제로 그거 자체에도 의미가 있긴 하지만 저희 쪽에서 봤을 때는 여기 마지막에 이제 결과 발표하고 그 중간에 컨설팅을 한다거나 그래서 미흡한 부분들을 찾아서 피드백을 드리고 그것들이 이제 내년도에 개선되는지를 계속 시계열적으로 그 모니터링을 하고 지원을 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공공 부분의 개인정보 처리 역량을 좀 제고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 제도를 시행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결과는 이게 좀 대상이 이제 워낙 많다 보니까 내년 이제 그 상반기 내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민간 쪽인데요. 그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공이나 이제 민간, 근데 특히 이제 민간 쪽에서는 개인정보에서는 처리자 지원 프로그램이 이제 컴플라이언스 그러니까 법규 준수를 지원하는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사고들이나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들을 이제 예방을 지원하는 역할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국외 이전 관련된 사항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세계화 이후에 세계화라는 용어도 엄청 오래되긴 했는데 아무튼 이 글로벌적으로 정보들이 오가는 현상들이 훨씬 이제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 국외 이전 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주목을 이제 받고 있고 그래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21년도에 그 GDPR 된 이후로 우리나라가 이제 그 GDPR에 대한 EU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인정하는 그런 적정성 결정을 이제 받은 바가 있거든요. 그것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한국이 그러면은 유럽의 이제 그 GDPR을 인정하는 것을 동등성 인정 제도라고 해서 올해 우리나라로서는 최초로 그 시행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아직 확정되진 않았고 정책 당국인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확정이 될 텐데요. 거의 마무리 작업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GDPR이 유럽에서 한국으로 이제 국외 이전되는 개인정보가 국외 이전되는 것에 대해서 그 케어하는 상황이라면 이거는 반대로 이제 한국에서 유럽으로 이제 가는 국외 이전에 대한 사항들이 그 고려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 최초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국외 이전 관련된 사항들은 좀 더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들, 정책적 수단들을 배치를 해서 좀 더 안전하지만 자유롭게 그 정보들이 교류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무역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디지털 서비스를 해외에 제공하는 그런 기업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유사한 것인데 이것도 국외 이전에 관련된 건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적정성 결정이나 동등성 인정 제도들은 국가 대 국가 단위로 그 상호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근데 국가 대 국가 단위로 인정을 받는 경우가 아직은 그렇게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가 외국을 인정하는 건 앞으로 나오는 사례가 첫 사례가 될 테고, 하물며 이제 유럽 같이 오래전부터 이제 해왔던 곳도 아직 20곳이 안 됩니다. 열 몇 개국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글로벌 교육은 굉장히 다양한 국가들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에이펙 CBPR 프로그램에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총 현재 9개국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미국이나 일본, 싱가포르 뭐 이런 국가들이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요. 이 크로스보더 프라이버시 룰이라는 것은 기업 단위에서 우리 국내 기업이 CBPR 인증을 받으면 요 9개국에서 이 CBPR 인정받은 이 기업이 국외 이전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제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 에이펙 내에서, 이 에이펙이라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이제 지역이 제한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글로벌하게 확장하기 위해서 그 밑에 있는 CBPR 포럼이라는 글로벌 CBPR 포럼이라는 것을 새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좀 확장성을 더 가져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같이 하고 있고요. 에이펙 CBPR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개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글로벌 CBPR 포럼 같은 경우에는 13개국으로 지금 4개국이 추가로 확장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가 에이펙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글로벌 CBPR 포럼에는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 기업으로서는 인증을 하나 받으면 두 개의 이제 혜택을 다 같이 받는 그런 기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국내 유일한 요 CBPR 그 인증 기관이고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이슈가 지금 올해 2년차 이 프로그램인데, 그 정부에서 일단은 100% 지원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숫자가 나와 있는 것처럼 올해까지 총 14개 기업이 지금 이 수혜를 보고 있는데요. 이게 예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그 원활하게, 아직 수요 기관들이 몇십 개 기업들이 이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그 수용하기 위해서 수수료 체계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국내 기업 중에 이제 뭐 일본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가 아마 그 적정한 예일 텐데, 그런 곳에 이제 진출을 할 때 그쪽 그 규제 당국에서 CBPR 인증을 받아와라라고 이제 요구하는 경우도 요즘은 이제 종종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 수요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내 유일의 CBPR 인증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컴플라이언스 중에 이제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조사를 하고 그것에 대한 대응을 하는 파트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원에서 이제 유출 신고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 내부에서 그 효율화 프로세스 같은,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이제 효율화하고 이런 개선들을 통해 가지고 신고 접수하는 것도 이제 줄였고, 그 다음에 기술 지원 절차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 신고 접수가 되면은 이제 당연히 조사를 나가게 되죠. 그러면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저희는 그 이제 조사에서 기술적인 지원들을 하는 롤이 이제 그 법령상 위임받은 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효과적으로 그 구분을 해서 체계적으로 하면서 기술 지원 절차를 개선을 해서 일단은 투입 대비 그 아웃풋이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그런 그 침해 사고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최근에는 대규모 그 유출 사고 처분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다들 뉴스를 통해서 이제 접하실 텐데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기술 지원들도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유출 침해 신고 대응 관련돼서 10월 기준으로는 유출 신고는 254건이 됐고 침해 신고는 601건이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개인정보라 그래가지고 부처도 다르고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는 사이버 보안과 이 숨은 그림 찾기처럼 이 장표 안에서 굉장히 여러 곳에서 이제 접점들이 있으신 거를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만 보시더라도 예를 들면 지금 유출 신고 250사건 중에 해킹이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원인 중으로. 그리고 공공 민간으로 나눠봤을 때는 민간이 한 70%, 3분의 2가 민간에서 발생 유출 신고, 그러니까 유출 사고가 발생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해킹 부분이 또 민간이 확실히 높습니다. 첫 번째 막대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그리고 공공은 상대적으로 업무 과실 그 원인이 많습니다. 다음은 그 안전활용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AI고요. 작년에 그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관련된 정책 방향을 이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위에서 발표를 한 바가 있고 그 로드맵에 따라서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AI 발전 속도나 이제 기업들에서의 그 움직임, 그러니까 속도의 이슈에서 이 아직 법이나 관련된 가이드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좀 너무 느린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런 로드맵에 따라서 지금 순차적으로 지금 계속 진행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에서 여기 앞쪽 왼쪽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그 보시는 것처럼 음성이나 영상 같은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그 AI 학습 관련된 가이드 그리고 그 챗GPT도 공개된 정보, 그러니까 크롤링 해가지고 이제 그 웹상에서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학습을 했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공개된 정보에서 개인 정보가 있을 때 어떻게 학습해가지고 안전하게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그런 가이드도 올해 이제 7월에 그 개인정보를 통해서 이제 나간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동형 영상기기라든지 아까 모빌리티 말씀 이제 그 이슈 전망에서 나왔었는데 그런 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그 학습용 AI 학습용 데이터의 부족 현상에 대한 우려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솔루션으로 이제 합성 데이터가 또 부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합성 데이터를 어떻게 안전하게 그 생성하고 그리고 이제 합성 데이터를 더미처럼 만들 수도 있지만 실제 합성 데이터의 의미를 이제 그 살리려면 실제 원본이 되는 개인정보에 기반한 합성 데이터가 아무래도 의미가 크다 보니까 그런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생성하는 이제 합성 데이터를 어떻게 잘 안전하게 생성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항들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체 인식 정보도 있고 지금 연말까지 계획 중인 것들은 행태 정보 맞춤형 광고 관련된 내용도 준비되는 중이고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 모델에 대한 사항도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연히 지금 현재 그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자동화된 그 결정에 대해서 거부권이라든지 설명 요구권이 이미 법제화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실제로 동작할 수 있도록 그 투명성 확보에 대한 가이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음은 관심 많으신 이제 마이데이터에 대한 사항인데 이것도 이제 법이 전속 요구권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준비가 되고 있고 작년에 그 추진 전략에 대해서 그 발표를 하고 그거에 맞게끔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 본격 시행을 위해서 관련된 법제도 기반을 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이제 시행령은 이미 이제 끝났고 관련된 고시라든지 그 다음에 안내서들이 지금 준비되는 대로 지금 발표 중입니다. 안내서 같은 경우에는 그 전속요구권, 그 마이데이터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서와 그리고 부당전송 유도 유인 방지 가이드 그리고
비용 분담 이슈가 뭐 기존에 이제 금융권에서도 계속 지속됐던 이슈인데 이런 관련된 가이드, 전문기관 지정심사 이제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당연히 이제 법제도만 됐다 그래가지고 실제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나오기가 어려우니까 체감도 높은 마이데이터 선도 서비스를 이제 5개를 그 선정을 해서 같이 정부와 협력해가지고 이제 그 하는 그러니까 만드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 하나, 의료 3개, 그다음에 자유 분야 하나 이렇게 해서 총 5개의 서비스를 발굴해 가지고 하고 있고 관련된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에 이제 인프라가 필요한 텐데요. 인프라 중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중계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도 같이 맞물려서 데이터 표준화를 비롯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그 개인정보 안전 활용 관련된 이제 하나의 사례일 텐데 이게 의도치 않게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이제 근원 목소리라고 이제 부르는데 실제로 AI 기반으로 이제 보이스피싱을 이제 그 차단해주는 서비스를 통신사들이 만들기를 희망을 했었고 자체적으로 당연히 그 인공지능의 개발을 이제 해오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 학습 데이터의 한계가 이 성능의 이슈로 이제 그 직결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보이스피싱 신고된 그 목소리 데이터로 학습을 하는 것에 이제 착안을 해서 금감원과 이 국가수가 보유한 2만 1,000건의 보이스피싱 음성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이 실제 이게 음성이고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들이라 가명 처리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실제로 상용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광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사례들이 있고요. 정부 혁신상을 수상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아까 IP 카메라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그 디지털 기기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그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 인증이라고 해서 아직 그 2년차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프라이버시 이너싱 테크놀로지 PET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합성 데이터도 이제 이 중에 하나인 거고 비식별 기술도 이 중에 하나이고 안전 활용의 기술적 수단으로서 PET가 이제 부상을 하고 있는데 관련된 R&D에 대한 성과도 적극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AI 관련된 그 R&D 신규 예산을 3년 50억을 신규로 이제 확보를 해서 내년부터 집행을 할 예정이고요. 국민고충의 첫 번째는 개인정보 불법 그 유통, 불법 이제 거래. 뭐 아시는 것처럼 주요 서비스의 아이디가 이제 온라인상에서 거래된다거나 개인정보가 거래된다거나. 근데 이제 거래되는 것을 단순히 차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금 여기는 인천경찰청과 지금 이제 업무 협력을 맺어가지고 실제로 이제 밑에 보시면 불법 매매자 11명을 실제로 이제 검거하는 것까지 저희가 상호 공조를 해가지고 그 상습 이제 판매자나 이런 정보들을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그 경찰청에 넘겨주고 그래서 그런 수사들이 공조를 해가지고 실제 검거하는 그런 효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들 이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철 모를 때 뭔가 했던 그런 것들이 지금 생각해봐도 얼굴이 좀 나뜨거워지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텐데 디지털화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디지털 안에서 이제 많이들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지워주는 인터넷 흑역사 삭제 지원 서비스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이거를 지우개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작년에 오픈을 해서 올해 이제 2년 차를 맞는데 작년 대비해서 신청이 크게 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주요하게 보는 것은 밑에 보시면
실제 삭제 지원 비율이 이제 한 2배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유효한 타겟팅 홍보를 통해서 진짜 실제로 필요한 그 분들께 서비스가 도달되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키사 유튜브 채널이나 이제 그 페이스북 채널에 가시면은 인터스텔라 영화 아시죠? 인터스텔라 컨셉으로 이 지옥의 홍보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 되게 재밌습니다. 한번 봐주시기를 예,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국감이나 그 상반기에 스팸 신고가 엄청 늘어나가지고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바가 있는데 그 전후로 해서 데이터 이제 뭐 분석을 해가지고 사업자 조사 나가고 그래서 실제로는 검경 수사까지 이제 지원을 공조를 해서 검거도 하고 뭐 모의수도 하고 그런 효과들이 있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대량 문자를 차단한다든지 삼성 휴대폰에서 악성 문자 차단 기능을 적용한다든지 아니면은 통신사나 유관기관들이랑 협력을 해서 주식 리딩방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키워드들을 이제 필터링하는 그런 노력들을 했고 아까도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관계부처 공동으로 불법 스팸 방지 종합대책이 나와서 내년에 좀 더 강력하게 이런 그 민생 범죄들이 차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해 가지고 월간 스팸 신고 그 피크치 대비해서 56% 줄었고 스팸 수신량도 이제 감축된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본인 확인 서비스 관련해서는 이게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수 있는데 14세 미만 아동의 아이핀 발급이 좀 제한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모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소가 이제 타 세대 거주로 되어 있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절차 개선을 통해 가지고 그 14세 미만 아동의 디지털 접근성을 좀 개선한 그런 사례들이 있고요. 그리고 본인 확인이 우회 취약점, 본인 확인 서비스 인증 우회 취약점 이슈가 이제 굉장히 컸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그다음에 편의성까지 가미를 해서 통합 모듈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내년에 디플로이 예정입니다. 예, 마지막은 그 중고거래 관련된 사항인데요. 중고거래 시장 규모가 최근 자료를 보니까 40조가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쪽에서 이제 이 중고거래가 이제 C2C를 타겟팅해서 이제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분쟁 조정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처리되기가 이제 쉽지가 않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 건수도 이제 엄청 많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중고거래 플랫폼사 당근이나 번개장터와 자율적인 그런 조치에 대해서 협력을 체계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구조를 저희 쪽으로 이제 접수가 되면 자체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분쟁조정센터 설립이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당근은 당근 내에 분쟁조정센터를 만들고 그다음에 번개장터는 번개장터 내에 분쟁조정센터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저희가 이제 이관을 하게 되면 1차적으로 그쪽에서 먼저 자율적으로 처리를 하고 거기에서도 이제 처리가 안 됐을 때 저희 쪽에서 이제 받는.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은 분쟁조정 시정 건수가 이제 감소를 했죠. 근데 이 감소는 저희 쪽에 이제 좀 더 해결하기 어려운 분쟁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분쟁은 아마 훨씬 늘어났을 겁니다. 근데 그 플랫폼사에서 이제 해주는 것들이 있게 되고 그래서 조정 성공률도 높아졌는데요. 이렇게 다양하게 개인 정보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이제 처리자 이슈에 대한 사항이나 그 다음에 정보 주체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렇게 그 디지털 사회에서 민생 범죄나 아니면은 국민 고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1년간 노력을 해왔고 부족한 부분들은 내년에 좀 더 노력을 해서 좀 더 많은 그 성과들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한 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노력 덕분에 내 개인정보가 참 잘 지켜지고 있었구나라는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발표에 수고해 주신 심동훈 단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보안 산업입니다. 보안 산업에 대한 주제로 국내 보안 산업 원스톱 글로벌 진출 지원 체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한국인터넷진흥원 임채태 단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정보보호산업본부 보안산업단 임채태 단장입니다. 아마 키사에서 산업 프로모션 하는 아마 대표적인 부서고요. 저희 보안산업단에서 저희 발표는 정보보호산업본부에서 이제 4년도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어떠한 모습을 그리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는 먼저 키사 글로벌 진출 지원 체계, 저희가 바라보는 어떤 체계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그의 중심이 되고 있는 원스톱 글로벌 진출 지원 플랫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장표에 보시면 원스톱 글로벌 진출 지원 플랫폼을 가운데 두고요. 좀 하단에 여기가 우측인가요? 우측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측에 이제 키사 글로벌 협력팀이 있습니다. 키사 글로벌 협력팀은 이제 글로벌 협력을 함과 동시에 그리고 이제 그 국내 보안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을 해 왔고요. 내용으로는 정보보호 해외 진출 전략 거점, 그 다음에 글로벌 사이버 보안 협력 네트워크 캠프, 아세안 사이버 실드에서 이제 그 기금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기타 등등의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좀 더 폭을 넓혀서 저희 산업본부 내에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기업 지원 사업, R&D 사업, 인재 양성 사업들, 이런 부분들도 글로벌 진출에 엮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더불어서 올해 하반기에 키사 글로벌 사업 공유 및 협력체를 구축을 했고 한 차례 회의를 가졌습니다. 즉 저희 본부뿐만 아니라 키사에서 여러 가지 좋은 컨텐츠가 있다라고 하면 이 글로벌 진출 지원 플랫폼에서 같이 다루고 글로벌화하도록 추진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우선 이 장표를 보시면 저희 산업본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라는 하나의 도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인재 양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키사 아카데미가 있고요. K-쉴드라는 대표적인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사이버 짐에서 이제 그 시스템이 이제 트레이닝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연구개발 부서에서 수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핵심 보안 기술 개발, 그 다음에 암호체계 전환,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안 기업 전주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이제 여러 가지 클러스터, 그다음에 지원 센터, 그다음에 지역 정보보호 지역센터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핵심 융합 보안 및 미래 보안 강화, 그다음에 기업 정보 보호 투자 확대 유도, 이런 공시 제도를 중심으로 투자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보안 기업이 준비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소유자에 대해서 이해하고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세계적인 트렌드죠. 통합 플랫폼화 됨에 따라서 국내 제품들도 통합 모델로 통합된 모습으로 구성될 수, 패키징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사이버 보안 펀드라는 게 생겼습니다. 물론 모태 펀드를 다루는 이제 기관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 본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 기업을 소개한다든지 IR 할 때 저희도 가서 같이 평가를 하는 등 일련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일들이 글로벌 진출 지원이라는 이 플랫폼에 포함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즉 이러한 지원 사업 과정 중에 우수한 기업, 그다음에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R&D 우수한 기술들은 또 이제 국제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앞서 설명드린 장표에서 이 중심에 있는 부분은 원스톱 글로벌 진출 지원 플랫폼이라고 두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 플랫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표로 한 장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우선 국내적으로 보시면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해외 정보보호 쪽 관련된 기업이나
뭐 기관에서 해외 진출하려면 어디에 문의해야 될까, 뭘 해야 되지 하면 기사가 떠오를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외적으로 보시면 다양한 정부 기관들, 그다음에 유관 기관들이 있습니다.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뭐 코트라가 있고요, 뭐 나이파도 있고, 뭐 코이카, 그다음에 국제 기구들 많습니다. IDB, 까베이, 월드뱅크 등등등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하고도 한국의 정보보호 하면 기사가 떠오를 수 있도록 하나의 일원화된 창구의 역할을 하고 그렇게 자리매김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기업 측면에서 세부적인 내용은 수출 타겟 국가 품목 선정, 그다음에 맞춤형 수출 지원, 그다음에 현지 사업 발굴 및 매칭, 프로젝트 수준 및 지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적으로 글로벌 진출의 가장 큰 목표는 국내 우수 기술 제품들이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목표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중심에서 하나의 일원화된 창구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뭐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정부 간 협력입니다. 공공 네트워크 구축은 저희가 이제 캠프라는 걸 다 아실 겁니다. 이 캠프는 현재 상당히 이제 저희가 우리나라가 주도로 개발도상국들을 초청을 해서 교육도 해주고 네트워킹하는 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25년도가 10주년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의미 있는 자리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때 또 많은 참여 혹은 협력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국제기구 ODA 사업 발굴이 있고요. 이제 두 번째 이제 기업 진출 지원 부분은 이제 정보보호 기업 해외 진출 지원입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올해 내년부터는 조금 더 체계가 좀 변화가 돼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 내용으로는 이제 기업들이 원하는 파트너사 발굴, 그다음에 연결, 그다음에 컨설팅, 뭐 비즈니스 상담 등 지원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다양한 정부 간 협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수주 정보라든지 협력 관계에서 프로젝트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 기업들에게도 이제 공유를 하고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정책 홍보 및 원사업 연계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웨비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해당 진출하고자 하는 나라의 뭐 경제 상황, 뭐 진출하는 데 있어서의 뭐 제약 조건, 뭐 여러 가지 리ኳ이먼트들, 환경들에 대한 정보들을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온라인으로 이제 접속하셔서 그 담당자들이 이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웨비나를 계속 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고요. 다양한 뭐 제안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직접 저희가 작성하기도 하고 업체랑 같이 도움을 받아서 제안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거점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크게 4개의 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글로벌 진출 지원 관련해서 먼저 좌측부터 보시면 좌측 맞나요? 뭐 하여튼 저 끝에서 보시면 중남미 코스타리카 산호세에 있고요. 이 중남미 전역을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거점이 있고요. 중동과 아프리카 권역을 담당하고 있고요. 동남아시아의 인도, 베트남 이 두 군데 거점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정보보뿐만 아니라 모든 IT 기업들, 많은 기업들이 동남아에 엄청나게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류에 맞춰서 정보보호 요구도 상당히 커지고 있고요.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성장도가 상당히 빠르고 대화하는 내용도 상당히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이제 상당히 정보보호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지금 두 군데 거점을 두고 여러 가지 이제 정부 간의 협력,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 지원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추구하는 모습,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첫 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글로벌 협력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저희 본부 전체의 사업들을 다 글로벌 진출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먼저 보안 산업 관련해서 즉
보안 산업의 가장 큰 롤은 기업을 육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런 지원 사업들에서 지원하는 기업들 중에 우수한 기업, 글로벌 진출을 원하는 기업이 있으면 다 수용해서 적극적으로 진출을 도와주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보안 기술은 이제 저희 R&D 부서에서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는 같이 하겠다, 우수 기관과 같이 하겠다라는 부분과 저희가 개발한 우수 기술을 팔겠다, 국제 시장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안 인재 부분이 이제 그 KU 쉴드, 그다음에 시큐리티 짐이 있습니다. 지금 개발도상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저희가 가장 큰 요청을 받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 내용입니다. 즉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아세안 쉴드 기금 ACS를 아마 보셨는데요. 아세안 기금에서 아세아 지역에 있는 나라들의 사이버 역량을 강화해주는 교육 프로젝트고요. 거기에는 또 하나가 해킹 방어 대회를 아시아 그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해킹 방어 대회도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컨텐츠가 K-쉴드랑 사이버 시큐리티 짐이 있으니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브랜드화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사이버 K-시큐리티 얼라이언스 해외 진출 지원 부분입니다. K-시큐리티 얼라이언스는 세계적인 트렌드는 하나의 단일 보안 제품으로는 이제는 거의 얘기할 수가 없는 단계고요. 모든 기업들, 글로벌 벤더들은 토탈 솔루션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내 기업들은 아직 그런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돕기 위한 사업이고요. 이런 지원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글로벌 역량 강화, 진출 기반 마련, 시장 진출까지 고려하고 이런 내용들을 다 소개를 할 거고요. 글로벌 진출을 원하고 우수한 기업이 있으면은 권유해서 글로벌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AI 보안 기업 해외 진출 지원입니다. AI 보안 유망 기업 육성 사업이고요. 여기에는 제품 개발 및 고도화 지원, 투자 유치 및 판로 개척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이쪽 그림을 보시면 처음에 이제 시작품 개발 지원, 사업화 지원, 확산 지원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해외 진출 지원까지도 같이 패키지로 묶어서 추진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AI는 어떻게 보면 글로벌 기업들도 가장 큰 관심이 있고 하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하고 협력해서 하는 부분들도 같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정보보호 기술 관련입니다. 크게 이제 글로벌 공조 기반 차세대 보안 기술 선점 부분입니다. 이제 지금 현재 미 니스트와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6G 보안 국제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통한 신기술 확보 및 표준화 부분이 있고요. 제로 트러스트 기반 6G 기술 문서를 공동 개발하는 부분. 그다음에 정보보호 기술 글로벌 확산 측면에서 보시면 6G 신뢰성 확보 국제 공동 연구 체계 구축, 그다음에 미국 FBI 랜섬웨어 국제 공조. 미국 FBI 랜섬웨어 국제 공조는 얼마 전에 FBI에서 저희랑 회의를 했고요. 아마 이러한 협력은 지속되고 더 강화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싱가포르 CSA와 양자 내성 암호 전환 정책 공유, 그다음에 니스트와도 이러한 관련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자 내성 암호지만 오늘 아침에 구글에서 발표한 내용 때문에 또 이번 주 오늘부터 해서 아마 일주일 정도는 또 한참 양자 컴퓨팅 얘기가 큰 화두가 될 텐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양자 내성 암호 관련한 이런 협력 요구도 더 커질 것 같고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개발한 이제 정보보호 기술의 글로벌 확산 부분입니다. 국제협력 고도화에서는 이제 표준화 활동도 같이 하겠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신규 협력 과제 발굴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개발했던 기술, 가상자산 추적 기술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기정통부와 DH 간 디지털 자산을 악용한 범죄 추적 대응을 위한 글로벌 기술 개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서만 개발하지 않고 같이 하고 우리가 개발한 좋은 거는 밖으로 세일즈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유경 인재 양성 모델 글로벌 브랜드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10만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 없이 잘 추진하고 있고요. 이 내용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인재 발굴, 정규 특화 과정, 대학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있고요. 전문가 재직자 고급 과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장 대표적인 거는 K-쉴드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큐리티 GM이라는 트레이닝 플랫폼이 있습니다.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전문 인력 관리 프레임워크까지도 같이 구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가 어떤 교육을 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구인구직 혹은 수급 관리 이런 부분까지도 다 할 수 관리되는 이런 프레임워크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이렇게 잘된 컨텐츠를 체계화되고 오랫동안 운영해 왔고 체계화된 컨텐츠를 단순 국내에서만 소비하지 않고 글로벌하게 브랜드화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그림이 그 장표 현재 그 장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마 지금 이 파란색 박스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실선은 저희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점수는 논의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동남아 ACS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아세안 사이버 쉴드에서 역량 강화 아시안국에 대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고요. 위에 보시면 필리핀 ODA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이 색깔이 다른 이유는 내용은 역량 강화가 아니라 저희 치매 사고 대응 센터와 같은 그런 센터를 구축해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옆에 그 중남미 카리콤 그리고 그다음에 중동 GCC, 아프리카, RDB 이런 쪽 나라에서도 계속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이런 협력하는 내용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지금 그 앞서 K-쉴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만들 때는 V-쉴드, 인도네시아 만들 때는 I-쉴드, S-쉴드, 중남미 쉴드 이런 형태로 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앞에서 웃으시는데 정말 이렇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빈말 아니고요. 정말로 이렇게 I-쉴드, V-쉴드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렇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남미 IDB 중남미 쪽은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랜섬웨어로 상당히 지금 많은 혼란을 겪어왔고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타가 가지고 있는 여러 시스템들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IDB에서 이제 이러한 이제 저희 키사와 같은 키스크에서 운영하는 이런 시스템들을 구축하고 싶어합니다. 그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 그림에서 쭉 조직화해서 보신 바와 같이 키사의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상당히 많이 퍼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많이 나가게 된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저희 기업들도 당연히 홍보가 되고 보다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기회도 훨씬 많아지고 신뢰도도 상당히 높아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저희 본부뿐만 아니라 키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컨텐츠들을 모두 다 국내에 국한하지 않고 전 세계로 퍼뜨리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모습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 본부는 상당히 열심히 달려볼 생각이고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글로벌 협력 관련된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 본부뿐만 아니라 다른 본부 전체에서도 이러한 콘텐츠들이 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저희는 수용을 해서 같이 가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 보안 산업이 글로벌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제 어느덧 마지막 주제입니다. 디지털 안전에 대한 발표를 들어볼 텐데요. 공급망 보안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 안전 정책 연구 성과에 대한 한국인터넷진흥원 이향진 단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안전지원본부 공국망안전단 이향진입니다. 너무 오래 기다렸더니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네.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마지막 발표입니다. 예,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저희 디지털 안전지원본부의 주요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 안전본부의 역할이 이제 있다 보니까 저희는 글로벌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글로벌 정책에 따른 주요국의 정책 변화들과 그리고 이에 따른 저희 본부에서 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글로벌 정책을 어떻게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는지를 조금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본부에서 발표를 준비를 할 때 이 정책 성과 발표회라는 타이틀로 듣고 저희는 좀 더 정책적인 부분들에 좀 집중해서 준비를 했으니 앞에 설명드린 내용들과는 조금 결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저희 디지털 안전지원본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제공 이용되는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의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보호 예방 체계를 확립하는 걸 저희 본부의 주요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공급망 보안에 대한 전체적인 체계를 만드는 정책 수립 및 그리고 개발 단계에서의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진단 업무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급망 공격의 핵심 공격 타겟이 될 수 있는 전자서명 인증 서비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업무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보안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보안 인증 제도인 소위 ISMSP라고 얘기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보안 인증 그리고 소위 IoT 보안 인증이라고 하는 정보통신망 연결 기기 보안 인증 제도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디지털 환경에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혁신 기술 중에 하나로 저희가 블록체인 기술에 관련된 정책과 그리고 종이 문서를 전자화하는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전자문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고 이런 정책들을 기반으로 디지털 혁신 서비스의 확산과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의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정책 변화 먼저 좀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에서 하고 있는 주요 업무와 관련된 그리고 글로벌리 아주 이슈가 되고 있는 정책을 저희가 이제 업무에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단연컨대 올해의 가장 큰 이슈는 공급망이었습니다. 공급망 보안 관점에서 어느 뉴스에든 어느 사이버 보안 사고가 발표되는 대부분의 이슈들이 이제 공급망 공격이라는 워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 연초에 나오는 사이버 위협 전망에도 공급망 위협을 1순위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높은 순위로 가장 크리티컬한 이슈라고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디지털 환경을 위협하는 공급망 공격에 대해서 공급망 전 단계에 걸쳐 위협을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서 공급망 위협을 어떻게 방어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역할에 맞춰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특히나 공급망 위협이 급증이 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주목되고 있는 부분들이 오픈소스에 있는 취약점 물론 오픈소스 아닌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 라이브러리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취약점 관리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취약점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디지털 서비스도 마찬가지지만 소비자에 밀접해 있는 IP 카메라 등 여러 소비자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이 디지털 제품에도 공급망 위협이 직접적으로 타겟팅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다른 서비스도 마찬가지겠지만 소비자 바로 가까이에 있는 이 디지털 제품에 미치는 사이버 공격은 굉장히 프라이버시 측면이든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고 저희는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공급망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공급망을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를 하지? 이런 부분들을 늘 고민을 하지만 굉장히 복잡한 이 구조들을 지금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위협 대응이나 사고 대응 이런 체계들, 보안 인증 제도로 맡기는 좀 한계가 있다는 부분이 들어서 저희 본부에서 하고 있는 이 신뢰 기반 기술의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어떻게 보면 공급망 생태계, 공급망 채널 자체를 조금 투명하게 추적이 가능하게끔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워딩을 조금 어색하지만 피해 예방 대응을 할 수 있는 기술의 하나로 어떤 기술 혹은 혁신 서비스의 하나로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기존 사업을 하면서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이런 글로벌 트렌드에 따른 주요국의 좀 세부적인 정책 변화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공급망 이슈는 정책실에서 발표하는 내용에서도 많이 되었지만 몇 가지 이제 좀 예를 들어 저희 사업과 연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2023년 7월에 미국에서 소비자들의 제품의 보안 수준을 체크할 수 있는 사이버 트러스트 마크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들이 보안 수준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까지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걸 역으로 소비자들이 안전한 제품을 산다라는 인식을 기업에게 줌으로써 기업들이 우리 제품을 안전하게 만들어야지라고 하는 이런 어떤 문화를 바꾸는 형태의 제도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유럽에서도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CRA법에 따른 공급망 보안 강화 법이 나오는데 다양한 보안 조치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 높아진 요구사항들을 만족할 시에 유럽의 가장 대표적인 안전마크인 CE마크를 부착해서 판매를 하게끔 함으로써 그래 CE마크가 붙은 디지털 제품, 내가 쓰는 옆에 있는 이 제품들은 안전해. 이런 안전한 제품을 골라야겠어 라는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이 미국과 유럽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망 보안 관점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미국 FDA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에서 S본 제출을 의무화했고요. 그리고 정보 납품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S본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최근에는 쓰진 않지만 추적할 수 있는 명세를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라는 얘기를 해서 투명성을 높이고자 책임 추적성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수행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뭐 공급망 강화 지침이라든지 개발, 유통, 운영 관련된 각종 가이드 지침들을 제시를 하고 있고 이 지침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들이 이걸 이용하는 기업들이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상세히 지금 연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블록체인 기반의 혁신 서비스를 확산하는 단이 있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어떻게 공급망 관점에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늘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디지털 자산에 관한 행정명령이 미국에서 22년 3월에 발표가 되고 정부 기관별로 이 CBDC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CBDC라는 건 중앙은행이 발급하고 유통시키는 전자화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전자화폐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급을 하고 유통을 시키면서 이 전자화폐의 유통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추적성도 갖추겠다라는 의미로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디지털 화폐에 적용하는 이런 케이스들이 결국 디지털 화폐가 아닌 디지털 제품이나 서비스로 갔을 때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정책들을 주시하고 있고 관련된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자산에 관련해서도 관련 후속으로 뭐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 등을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모양새가 보이고요. 여기에 적지는 않았지만 블록체인을 활용한 디지털 제품 여건이라는 제도들도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런 것들도 사실 탄소 중립 때문에 나온 이슈긴 하지만 결국 디지털 제품을 여건이라는 게 내가 어디로 여행 갔는지를 확인하는 거지 않습니까? 추적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 관점에서 저희가 공급망 관점에서의 활용할 활용도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세 가지 관점에서 앞에 목차에서 있었는데 세 가지 관점에서 공급망 보안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의 공급망 강화를 위한 세 가지 전략을 좀 고민을 하면서 이 세 가지 과제에 대한 것들을 좀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디지털 제품 서비스의 공급망 체질 개선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글로벌 동향들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이 이제 산업별 S봄 실증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사실 공급망 보안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취약점 관리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 가장 최근에 핫하게 취약점 어떻게 관리할 수가 있지라는 거에 대한 솔루션 중에 하나로 S봄이라는 소프트웨어 명세서라는 게 이제 나오고 실제 많이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EU, 일본 등에서도 이 S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실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국내에서도 저희는 이제 공급망 보안 관련된 글로벌 동향을 분석을 했을 때 글로벌 기준에 맞는 국내의 대응책이 필요하다. 특히나 이 글로벌 기준에서 얘기하는 게 취약점 관리 이슈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취약점 관리의 책임을 결국은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들한테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개발자나 개발 기업의 책임성을 요구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방향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을 지금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국의 정책들에 관련된 각종 기준들을 한국형에 맞춰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S봄을 실제 적용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실증 사업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결과로 올해는 지금 조금 시작은 늦게 했지만 국정원, 과기부 그리고 여러 부처들 함께 민간 합동 공급망 보안 TF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글로벌 정책을 반영한 국내 정책뿐만 아니라 이 공급망 보안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정부가 무엇을 지원해 줘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총망라한 중장기 로드맵을 개발하고 있고 아마 내년 초 정도에 발표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에 외국에서 나온 기준들을 참고하여 글로벌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별로 S봄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실증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실증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이 공급망 보안 업무를 시작하는 21년, 22년 이때만 해도 S봄을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한 방법론이 명확하게 있지 않았고 해외에서 나온 사례에도 그걸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S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피해 파급도나 정책적 시급성을 기반으로 S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실증이라는 이름으로 검증을 해봤습니다. 이를 통해 나온 결과로 저희는 한국형 S봄 기반의 공급망 보안 강화 모델이라고 해서 조금 거창하긴 한데 어떤 식으로 S봄을 활용할지에 대한 방법론을 좀 만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너무나 급하게 이 공급망 이슈들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글로벌 규제로. 그래서 글로벌 규제에 대응하는 민간 기업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체크리스트도 지금 개발을 했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내년도에는 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들이 기업 자체 내에서 S봄 기반의 결국은 취약점 관리를 기반으로 한 공급망 보안 관리를 위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현재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에서의 보안 약점 진단 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개발 전 단계 그리고 개발과 운영이 연계된 단계에서의 저희가 데브옵스 보안 관리 체계 혹은 데브세브옵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런 데브옵스 보안 관리 체계에서의 점검 기준들도 개발을 해서 내년 초에 저희 이 부분을 또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서는 이제 공급망 관리를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인 취약점 관리에 대한 부분들에 좀 중점적으로 우리가 지금 올해 한 것과 앞으로 할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다면 저희 현재 가지고 있는 각종 인증 제도를 어떻게 신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한 주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제품에 대해서 각종 요구되고 있는 사항들과 그리고 지금 AI, 제로 트러스트 여러 가지 신기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디지털 제품에 대한
각종 정책적인 이슈들 그리고 신기술 등장에 따른 이런 대응이 필요한 부분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국내에 가지고 있는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의 대상으로 하는 보안 인증 제도를 좀 개선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취약점 관리의 문제라든지 인증 제품에 대한 라벨 부착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국내적인 상황으로는 그 IP 카메라 해킹 등으로 인한 국민 사생활 유출 우려 등을 고려해서 조금 더 보안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제도 개선을 좀 기획을 했고요. 그리고 AI 제로 트러스트라든지 네이티브 클라우드 죄송합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 저희가 인증제도 개선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요 실적 중에 이제 소비자 중심의 제품 인증이라고 이제 제가 타이틀을 붙였는데요. 결국 이제 저희도 IoT 보안 인증, 디지털 기기에 대한 보안 인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만 이 보안 인증 제도의 라벨 제도를 도입을 함으로써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보안 인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이제 안전한 제품을 알아서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라벨 제도를 도입을 했고 이후에 저희가 지금 최초로 그 스탠다드 인증을 받은 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온 제품들을 좀 대국민 대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 5개 광고를 통해서 홍보를 함으로써 소비자가 보안성이 확보된 제품을 구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인식제고 측면의 활동들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술 신분야에 대한 인증 확대에 관련해서는 가장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있었던 그 본인 인증 우회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알뜰폰 사고라고 통칭하는데요. 이렇게 알뜰폰 사업자들을 보안 점검할 수 있도록 ISMSP 제도에서 알뜰폰 사업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특화 항목을 개발을 해서 실제 알뜰폰 사업자가 의무 대상자는 아니지만 안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ISMS-P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좀 최근에 이 이슈는 뉴스를 보셨을 텐데 AI 디지털 교과서 이슈가 좀 있는데 좀 정책적인 거는 좀 다른 문제고 저희 쪽은 AI 디지털 교과서가 시세 인증을 의무화해서 청소년들이 쓰는 디지털 교과서에 보안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용을 하는 방안으로 활용 분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 끝이 아니고 저희는 지속적으로 이런 기조를 유지를 해서 소비자 중심의 보안인증제도 그리고 신기술을 적용한 보안인증제도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안인증 개선 방향으로 보시면 저희가 내년에는 조금 더 글로벌 진출까지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 인증 기준과의 그 동등성을 갖춤으로써 보안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AI라든지 제로 트러스트 등 이런 AI 제로 트러스트 환경에 특화된 보안 항목을 점검 항목을 개발을 할 예정이고 이런 부분들을 다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다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이런 제도들은 중장기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제도다 보니까 단기적인 성과를 내긴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AI나 제로 트러스트는 사실 올해부터도 계속 준비를 하고 있기는 한데 제도 반영은 지속적으로 좀 추진을 해서 내년도에는 꼭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혁신 기술 중에 하나인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 기반 성공 모델을 금융권에서 적용된 성공 모델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CBDC에 대해서 좀 앞에서 좀 설명드렸을 텐데 CBDC가 중앙은행이 발간하는 이제 디지털 화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 변동성이 없어서 굉장히 안전하고 그리고 중간에 그 카드사 같은 중간 개입자들이 없다 보니까 뭐 수수료라든지 그 정산 절차들이 간소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폐 그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 조건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지정할 수 있어서 부정수급 문제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혁신 서비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에서 소비자 보호 정책을 이제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소비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실증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실증 프로젝트로 아고라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랑 영국, 일본 등 7개 국가와 그리고 국제결제은행이 참여해서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효율적인 민간 공공 국가 간의 디지털 자산이 유통될 수 있도록 금융망을 구축하는 건데, 이 아고라 프로젝트는 실질 금융망 전에 어떤 POC 관점에서 그리고 프로토타입까지 구축하는 걸 목표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도 22년, 23년도부터 이 CBDC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 현재 그 화폐 유통량의 0.16%에 해당되는 금액을 디지털 위안화로 지금 유통을 하는 실증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21년도에 특정금융정보법, 그리고 23년도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등을 개정을 하고 마련을 하면서 국내에서도 디지털 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CBDC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키사에서는, 화면에 제가 가려지진 않겠죠? 예. 한국은행에서는 CBDC 기반 네트워크 플랫폼을 구축을 했고, 저희는 그 시스템과 연계한 CBDC 기반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이게 지금 화면이 잘 안 보여서, 예. 그게 이제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결국은 한국은행이 CBDC 네트워크 결국은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내서 운영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한국중앙은행에서 하고, 키사는 이 화폐를 바우처 형태로 실제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바우처 관리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금융기관과 이용자와 사용자가 이런 형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뭐 바우처 같은 거 사용할 때 바우처, 종이 바우처나 아니면 신용카드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만들어진 시스템은 디지털 화폐로 만들어진 바우처다 보니 QR 코드와 핸드폰으로 가볍게 간단하게 쓸 수 있는 형태로 지금 구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내년에는 국민 체감형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확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증을 진행을 할 거고요. 실제로 일반 국민 10만 명을 대상으로 25년 상반기에 이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실증을 해볼 생각입니다. 시중 은행들하고 지자체 세 군데가 같이 협력해서 바우처를 발행하고 활용하고 실제 뭐 대형마트나 편의점 이런 데서 쓸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실증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CBDC 관련 협의체에 저희가 참여해서 이 안전하게 디지털 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 검증 및 표준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디지털 화폐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법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블록체인 기술과 앞에서 말씀드린 화폐 유통에 대한 법들은 이미 개정이 되어 있고, 저희는 블록체인 기본법 안에 블록체인 확산에 대한 지능에 대한 부분들을 좀 포함을 해서 실제 이 디지털 화폐가 운영됨에 있어서의 규제나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본부에서 공급망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고 있는 혹은 추진하고 있는 추진 과제들입니다. 저희 본부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에 서비스들이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예방 체계를, 정보보호 예방 체계를 구축한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예방 체계라는 게 사실 사고 났을 때 사고 대응하는 거와 뭐 좀 다르게 저희는 굉장히 오랜 시간 글로벌 정책의 변화에 집중해 가면서 만들어야 되는 내용들이고, 이런 것들이 결국 제도와 법으로 반영이 돼서 단기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은 조직이라고 저희는 생각하지만 저희가 정보보호의 전초기지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저희의 성과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느꼈고요. 또 다가올 미래 환경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발표에 수고해 주신 이향진 단장님께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안정책, 치매 대응, 개인정보, 보안산업, 디지털 안정 등 기사정책, 사업 성과 및 2025년 추진 계획 공유에 대한 발표를 들어보았는데요. 총 7분의 열정적인 발표에 감동을 먹으셨다면 큰 박수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7분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 한해 대한민국의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위해 숨가쁘게 노력해온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전문가 여러분들의 노고와 또 고민이 정말 느껴지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끝까지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과 발표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 인사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연말을 맞이하면서 시국이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1년 동안 열심히 걸어온 만큼 한 해 마무리 또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늘 건강과 행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김묘정이었고요. 돌아가시는 길 안전하게 발걸음해서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